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회계기준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위험회피 회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이 이제 다양한 위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업을 하면서 외화 위험에도 노출이 되고 이자율 위험, 그리고 상품의 가격과 관련된 위험, 이런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이 노출된 위험이 야기시키는 손익 변동성을 해지를 합니다. 이러한 해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위험회피 회계가 아닌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을 했더니 회사는 분명히 위험회피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는 그것의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 위험회피 회계입니다. 그래서 위험회피 회계는 특별한 회계 처리죠.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결과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럼 회사는 항상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위험회피 회계는 선택사항이죠. 회사가 비록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어려워서 적용을 못하겠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적용을 안 했다고 해서 기준의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험회피 회계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회사가 위험회피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가 손익계산서에 보여지지 않고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적용해야 하는 회계 처리 기준이 위험회피 회계입니다. 그러면 IS 39에서 IFRS 9으로 이제 위험회피 회계가 오면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39에도 이제 위험회피 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계 기준하고 실제로 회사가 위험회피 하는 그 리스크 관리 방식하고가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회사가 외화 자산 100이 있습니다. 또 외화 부채 80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는 외화 20에 대해서만 위험회피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도 20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순금액, 이걸 이제 순포지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순포지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럼 이 100과 80의 순액 20에 대해서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자산의 100의 금액 중에 마치 20을 위험회피 활동을 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즉, 회사가 실제로 위험회피 활동한 결과와 회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위험회피 회계가 굉장히 많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규정 중심적인 것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위험회피 회계를 잘 적용을 해서 그 성과를 손익계산서를 딱 봤더니 회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활동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FRS 9에서는 보다 위험회피 회계가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 이번 이제 IFRS 9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험회피 회계에는 일반 위험회피 회계와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라는 것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먼저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라는 것을 먼저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좀 더 일반 위험회피 회계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일반 위험회피 회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는 개방형, 동적 위험회피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적이고 개방형이라는 거죠. 새로운 익스포저가 추가가 되고 또 만기가 도래한 익스포저는 이제 제외되는
그래서 개방되어 있고 내가 위험회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 채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행의 대출 채권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또 만기가 돼서 끝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낱낱이 위험회피를 하느니 덩어리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 채권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개방되어 있고 새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실제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이 동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위험회피 라고 해서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로 빼서 따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얘는 아직 IFRS 9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얘가 다시 다 들어와야만 사실 금융상품 기준서 IFRS 9이 완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나야만 새로 IFRS 9이 이제 완전한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럼 얘가 언제 끝나느냐? 아직 멀었습니다. 2014년에 토론서가 나왔었어요. 기준서가 만들어지려면 토론서라는 거를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냅니다. 토론을 붙이는 거죠. 이 안은 어때? 저 안은 어때? 그럼 사람들이 의견을 막 줘요. 그래서 토론을 야기하는 것이 토론서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한 회계 처리의 방식을 생각했는데 이 안이 어때? 라고 토론을 붙이는 토론서를 냈는데 이것에 대하여 의견들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원래 토론서에서 공개 초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공개 초안은 기준서 완성된 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초안을 내보는데 이건 어때? 라고 또 물어보려는 것이 이제 공개 초안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커션 페이퍼 다음에 토론서 다음에 공개 초안이 나와야 되나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이 토론서를 다시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밑에 익스포저의 행태를 반영한다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한마디로 요구하면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을 한다는 건 특정 기간을 정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활동을 해나가는 거고 거기에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이 예금자가 오면 바로 내줘야 되는데 이 위험회피 기간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불 예금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IS 39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위험회피하는 활동을 가만 보니 이 요구불 예금을 뭉쳐놨어요. 쭉 뭉쳐놓고 어떤 그 갑순이, 뭐 돌쇠 이렇게 개인들은 오늘 뭐 찾아가기도 하고 내일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은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거지만 이것들을 쭉 합해놨더니 사실은 그 중에 일정 금액은 계속 쌓여 있더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은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이자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자율 위험회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S 39에서는 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익스포저의 행태를 반영했다라는 건 고객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고객의 행동,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인출을 해나가느냐 안 해나가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의 특정 금액은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을 관리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고 그래서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에서 이를 함께 다루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는 이제 연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반 위험회피 회계는
이 동적으로 움직이고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수단이 1대1로 매칭이 되고, 물론 이제 집합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1대1로 매칭이 되고 정적인 것이 일반 위험회피 회계이고, 일반 위험회피 회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위험회피 대상 항목, 수단, 회피 대상 위험이 확대가 됐습니다. 더 많은 항목에 대해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고, 더 많은 항목을 사용하여 위험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동안은 신용위험에 대해서 위험회피 수단, 그러니까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뭔가 회사가 위험회피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회계 처리의 대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 위험회피 회계가 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내용은 사실상 IFRS 9이 IS 39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위험회피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위험회피 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고, 일반적인 회계에서는 위험회피 활동을 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위험회피 회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 위험회피 활동한 결과를 잘 반영해 주지 못하느냐 하는 건데요. 파생상품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회계 처리죠. 내가 대출채권에 대해서 위험회피 활동을 했어요. 대출채권의 이자율의 변동 위험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위험회피 활동을 했으나 대출채권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이 돼서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손익계산서에 물론 이자 수익 인식되지만 이자율의 변동 효과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바로바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대출채권의 이자율의 변동 위험을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회피 회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대출채권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두 개가 달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성과, 업무 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그 기간에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채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손익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파생상품은 평가손익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1기간에만 보면 파생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로 나타나서 실제로 위험회피 활동을 한 결과가 보여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기간별로 끊어서 보여지게 되고 파생상품은 언제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단기손익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 기간의 손익으로 매칭이 안 돼서 그 순효과가 위험회피 활동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효과는 당기손익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그래서 위험회피 활동을 한 결과가 제대로 보여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여 동일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려는 것이 이제 위험회피 회계인 거죠. 대상 항목과 예를 든 것은 대출채권이었습니다.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수단이죠. 그것의 공정가치 및 현금 흐름의 변동이 동일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이 돼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을 한다면 1기간, 2기간에 같이 손익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결과를 보여줘서 내가 얼마나 위험회피 활동을 잘했는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회피 회계에는 뭐가 있느냐?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 회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틀은 IS 39나 IFRS 9이나 동일합니다. 그 개념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정가치 위험회피는 뭐고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의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는 무엇이냐 이제 하는 건데요. 공정가치 위험회피는 자산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을 내가 해지하려고 할 때 적용하는 회계 처리가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입니다. 그러면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뭐냐?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예요. 그래서 두 개의 큰 차이는 공정가치 변동하는 걸 내가 해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을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고,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의 회계 처리는 사실상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해외 사업장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나중에 반환되어 내가 이제 가져올 거죠. 해외 사업장에 투자한 거 이제 걷어 들일 겁니다. 내가 투자할 때와 걷어 들일 때에 그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결국 미래의 그 현금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와 동일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 위험회피와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의 그 가장 큰 회계 처리의 차이는, 현금 흐름 위험회피는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을 회피한다고 했어요. 결국 현금 흐름의 변동이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파생 상품의 회계 처리는 바로바로 공정가치 평가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돼요. 대상 항목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이,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이 미래에 나타나죠. 파생 상품은 바로 공정가치 평가에서 당기손익에 인식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 항목이 미래에 발생이 되니 파생의 손익도 미래에 발생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하지 말고 파생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에 인식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에 넣어놨다가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될 때, 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동일 기간에 인식을 하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에 넣어놨다가 이 대상 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함께 당기손익에 동일 기간에 인식을 합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확정 계약. 계약을 6개월 후에 얼마 주고 산다 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가격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약 체결부터 벌써 위험을 떠안는 거죠. 내가 부동산 샀어요. 부동산 사기 전까지는 아무 걱정이 없었죠. 가격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미 계약을 딱 체결하는 그 시점에 가격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에 이미 회사는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생 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바로 인식해요. 내가 바로 지금 현재 공정가치의 변동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회계 처리는 변경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그 회계 처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대출채권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회피한다고 하면 이미 지금 나는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대출채권의 가격이 변동이 될 테니, 일반적인 회계 처리라면 대출채권을 상각 후 원가로 회계 처리하겠지만 이자율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채권의 평가손익이라는 것을 인식해줘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네트로 동일 기간에 인식을 해주는 것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나눠지고,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는 결국 이것도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와 동일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이 될 테니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를 변경시켜줘서 당기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넣어놨다가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해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동일 기간에 인식을 해주는 거고,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는
대상의 회계 처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파생의 회계 처리가 아니라 파생은 바로바로 당기손익이 인식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대출채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회계 처리를 일반적인 것에서 바꿔줘서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 위험으로 인한 가치 변동 부분을 새롭게 인식을 해주는 것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는 대상 항목과 수단의 평가 손익을 동일 기간에 인식을 해준다는 거고요. 파생은 원래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거고,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 항목, 대출채권의 이자율 위험을 회피한다고 하면 대출채권 전체의 가치 변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 위험인 이자율의 가치 변동분만을 평가해서 평가 손익을 같이 인식해 주는 것이 이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라고 하는 것의 큰 틀은 IS 39나 IFRS 9이나 이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달라진 게 있느냐? IFRS 9에 보면 그 지분 상품 중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그 측정하는 상품이 있죠. 걔는 언제까지나 기타 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는 파생상품, 위험회피 수단의 회계 처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회계 처리를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대상 항목을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 상품이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할 거냐? 얘만 예외적으로 파생의 회계 처리를 바꿔주자. 그래서 파생의 회계 처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얘도 기타 포괄손익, 얘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같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달라졌느냐? 아까 그 순 포지션이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어요. 외화자산 100, 외화부채 80. 그러면 순금액 외화 20에 대해서 위험회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IS 39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 포지션에 대해서 위험회피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외화자산 100이 있고 외화부채 80이 있을 때 실제로 회사는 20만큼 그 위험회피를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그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이것이 이제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자산의 100 중에 20을 한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회사는 파생 상품을 자산 100짜리 부채 80에 대응하는 각각의 파생 상품을 사용을 했어야만 했던 거죠. 두 개를 구입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순 포지션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20에 대해서만 위험회피를 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파생 상품을 사서 위험회피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험회피 회계의 사례를 한번 이제 슬쩍 보고 가겠습니다. 기계 한 대를 6개월 후에 $100 주고 사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어요. 이미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환율의 가격, 환율 변동에 이미 노출이 되는 거죠. 물론 기계 가격의 변동에도 노출이 됩니다. 회사는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만 회피하고자 해요. $100라고 했으니 지금은 1,200원이라면 실제로 기계 구입할 때 뭐 1,5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된 겁니다. $100라고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US $100를 수취하고 11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환율이 오르면 통화선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US 달러를 받기로 했으니 더 많은 금액을 받고 11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이익이 날 것이고 환율이 오르면 기계 장치의 취득 비용은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럼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리면 확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계약 체결은 사실상 그 계약이기 때문에 원래 회계 처리가 되면 안 되죠. 언제 회계 처리돼야 돼요? 기계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기계에 이렇게 들어와야죠.
확정 계약이라고는 원래 인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계 처리는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을 하니까 확정계약 평가 손실과 확정계약이라는 것이 인식이 된 겁니다. 파생상품은 그대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을 해줬고요.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 위험은 확정계약이 갖고 있는 외화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확정계약에 갖고 있는 외화 위험만큼을 평가해서 확정계약과 확정계약 평가 손익을 인식해줘서 두 개의 확정계약 평가 손실 그리고 통화선도 평가 이익의 상세 효과가 손익계산서에 보여짐으로써 위험회피 활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위험회피 회계를 안 하면 확정계약이라는 계정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확정계약 평가 손실도 인식이 안 되니 위험회피 회계를 안 하면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위험회피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파생상품의 평가 손익만 나타나서 손익계산서에 그 손익 변동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익이 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우리의 목적은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매매 목적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위험회피죠. 위험회피. 그래서 위험회피 활동을 한 그 결과가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상쇄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성과를 이제 보여줄 수 있게 한 것이 지금 이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입니다. 아까 이제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는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을 회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에 넣어놨다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그때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것이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파생상품의 모든 평가손익을 다 당기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에 넣을 것이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을 골라내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바로바로 당기손익에 넣고 효과적인 부분만 기타 포괄손익에 넣으라는 거죠. 그럼 효과적인 것과 비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100만큼 변했을 때 위험회피 수단이 마이너스 100만큼 변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100만큼 변했을 때 위험회피 수단이 마이너스 120만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효과적인 부분이죠. 실제로 더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 마이너스 20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바로 그냥 당기손익에 인식을 하고 그 효과적인 부분,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한 가치 변동분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만큼은 이제 효과적인 부분으로 보아 기타 포괄 손익에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제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에 넣어놨다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함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라는 것이 이제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였어요. 그런데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비금융 항목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장치 매입하는 거 있죠. 기계장치. 그런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할 때겠죠. 그런데 IS 39에서는 감가상각 할 때까지 그거 예를 들어 30년 내용연수로 해가지고 상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넣어놓은 거 30년을 트레이스를 해가면서 이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 가감을 해주거나 혹은 감가상각비 인식할 때 당기손익에 반영을 해주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회사별로 중구난방이고 해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IFRS 9에서는 비금융 항목의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와 장부 금액에 반영해라. 이렇게 하나로만 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금을 매입할 거예요. 미래에 금을 매입을 해서 결국 미래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동이 될 테니 미래 현금 흐름에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금 선도 거래를 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 매입 지금 가격을 실질적으로는 1온스에 31만 원으로 픽스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금선도 계약을 체결해 놨으니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한다면 금선도 평가 손익이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은 언제 나타나는 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 나타납니다. 미래에 금 매입하면서 그때 지급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BS 항목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금선도 평가 손익을 BS 항목으로 인식을 해주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해놨다가 금 매입했을 때 금의 최초 장부 금액의 취득 원가에 가감을 해주죠. 그래서 금 매입하면서 현금 나가고 금 매입 가격과 기타 포괄 손익에 넣어놨었던 금액을 상계시켜서 금 취득 가격을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금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나는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을 픽스를 시켰으니까 금선도 계약을 통해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금선도 계약 가격인 31만 원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금 취득 가격은 31만 원으로 보여줘서 위험회피 활동을 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여기에서 지금 금 선도와 관련해서 이제 처분이 물론 있습니다. 지금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의 사례만을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금선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금선도 물론 이제 처분하고 금선도 가격 그 시점에 가서 금선도 가격에 맞춰서 이제 처분 손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선도 제거하고 금선도 처분 손익이 이제 나타나고요. 지금은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했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의 형태도 지금 이제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순 포지션에 대해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었는데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의 경우에도 외화 위험에 대해서 이 순 포지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외화 위험에 대한 회치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 포지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위험회피 회계의 그 적용이 용이해졌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도 많이 완화됐어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 효과가 있어야 돼요.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IS 39에서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있다라는 건 80에서 125%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80에서 125%라는 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100 변할 때 수단은 마이너스 80 절대값으로 해서요. 여기서 100대 80 그리고 80대 100 100분의 80, 80분의 100 그래서 180에서 이제 125%였습니다. 이 정도 있어야 위험회피가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위험회피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80에서 125%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입증을 해줬어야 됐고요. 한 분기가 지났을 때 보고기간이 됐을 때 소급해서 봤더니 이 기간 동안 80에서 125%가 있네 라는 걸 입증해서 보여줘야만 위험회피 회계를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79%, 126%, 79.5%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상 위험회피 회계를 그냥 중단해야 됐어요. 왜? 요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요. 위험회피 회계는 선택하는 회계처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건 충족이 안 되니까 중단을 하는 거죠. 80에서 125%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79%는 왜 안 되는 거냐? 왜 꼭 80에서 125%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효과성 정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없앴다라는 것이 80에서 125%이 요 기준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한다는 것이 소급해서 봤더니 과거에 그 80에서 125%라는 그런 요건 이 수치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79%, 75%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전진적으로 보면 얘는 굉장히 효과적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계속해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게 IFRS 9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효과성에 나타날 수 있는 원인만 그냥 일단 문서화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수단 간에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80에서 125%라는 것은 없앴지만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수단이 최소한 반대 방향으로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회피 대상 위험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 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수단 사이 경제적 관계로 인해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아야 된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기준서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회사가 대출 채권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은행하고 이자율 수합 계약을 체결했어요. 나는 이 대출 채권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이 이자율 수합을 통해 굉장히 잘 해지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해 그 이자율 수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이 반대로 움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용 위험의 효과, 이 신용 위험의 효과가 뭐냐면 수합 계약을 체결한 이 은행의 신용도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수합 전체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해지하려고 하는 이자율의 변동 위험, 예를 들어 라이보 플러스 얼마라고 했을 때 플러스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회사의 수합은행의 신용도였는데 이거와 관련된 변동은 굉장히 컸지만 라이보로 인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합 자체의 가치를 보면 나의 이 대출 채권의 이자율 변동 위험에 해당하는 그 효과와 수합 전체의 가치를 비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상품은 수합은 굉장히 비효과적인 상품이 되는 거죠. 아까 80에서 125%라고 하는 기준은 없앴습니다. 다만 위험회피 수단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수합 자체의 계약 당사자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내가 실제로 위험회피를 하려고 했던 대상 위험으로 인한 가치 변동을 상쇄할 만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80에서 125%는 없어졌지만 이렇다라고 한다면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가치 변동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80에서 125%를 전혀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회피 비율은 대상 항목과 수단 사이의 실제 수량에 근거하여 지정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 1개에 파생상품 2개 혹은 3개, 주식 가격의 가치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1개 대 2개, 이게 위험회피 비율입니다. 실제 수량에 근거해서 비율을 정해라 라는 거고요. 지정된 양의 재조정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재조정을 허용했어요. 1개, 주식 가격의 가치 변동에 대해서 옵션 2개 정도 있으면 얘가 100 변할 때 옵션 1개는 마이너스 50 변할 테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있어서 100 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그래서 토탈 마이너스 100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 얘가 100 변할 때 옵션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정도밖에 안 변하다라는 거죠.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냐? 80에서 125% 만족시키지 못하죠. 얘는 100 변할 때 얘는 마이너스 60 변했으니까 80에서 125%가 아니죠. 그러면 그냥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해야 됐어요. 더 이상 위험회피 회계 못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회사가 옵션이 1개 정도는 더 필요하겠네. 그래서 다시 신규로 구입해서
옵션 3개, 1개에 3개. 그래서 1개 100 변할 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변하면 이 정도는 효과적으로 움직이겠네.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회피 수단과 대상 항목의 주요 조건이 일치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만 보고도 위험회피 효과를 수치적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 거죠. 보면 명목 금액, 만기, 기초 변수, 한마디로 내가 외화 차입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통화 수합을 걸었어요. 보면 명목 금액도 똑같아요. 만기도 같아요. 환율 위험이에요. 그러면 굳이 효과성이라는 것을 평가하지 않아도 이런 계약 내용의 조건만을 가지고도 위험회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고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회피 회계의 중단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자발적으로 중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건은 완화시켜 줬지만 회사가 원하는 대로 위험회피 회계를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도록 했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단을 허용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원하면 중단하는 그런 회계 처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익 조정을 좀 하더라 이래 보여서 중간에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가 파생상품 이용해서 위험을 해지하는데 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의 신용수준이 급격히 악화돼서 내가 해지하려고 하는 건 상품 가격 위험인데 그래서 상품 가격 위험은 별로 변동한 게 없는데 신용도에 의해서 전체 가치가 너무 크게 변동해서 비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위험회피 회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사례입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비금융 항목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체 혹은 외화 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소별로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 위험을 내가 식별을 할 수 있고 이 위험으로 인한 가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금융 항목에 대해서는 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IFRS 9에서는 비금융 항목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단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는 비금융 항목 전체의 금액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구입 비용이 비쌌겠죠. 그런데 이제 특정 요소에 대해서 내가 식별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어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은 금액에 대해서 파생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위험회피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커피 가격이 있는데 이 커피 가격을 가만 뜯어보니까 이 커피 선물하고 수송비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IS 39에서는 커피 가격 전체에 대해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을 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커피 가격 중에 커피 선물 가격에 연동되는 부분만을 식별해서 내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합 위험입니다. 결합 위험은 뭐냐면 파생 상품하고 비파생 익스포저, 파생 상품이 아닌 것의 익스포저를 결합한 것에 대해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생 상품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없어요. 파생 상품을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파생 상품은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면 금융 상품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 위험 요소를 쪼개서 그것에 대해서만 회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가치 변동을 인식하겠죠. 파생 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가치 평가에서 얘를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되는데 얘를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특정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서 얘의 가치 변동 부분만 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생상품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어요. 이 부분은 동일해요. 다만 회사가 파생상품하고 어떤 것을 결합했어요. 그래서 결합한 거 자체에 대해서 위험회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요. 뭐냐면 커피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커피도 이제 국제적인 그 거래 가격이 있죠. 그게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커피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겁니다. 또 우리는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에 대한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죠.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커피 가격 자체는 고정을 시켰어요. 커피 선물 계약을 통해 고정을 시켰어요. 커피 매입 계약과 커피 선물 계약을 결합한 것. 보전은 여기서 커피 매입입니다. 커피 매입 계약. 커피를 매입하는 것과 커피 선물 계약을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커피 달러로 표시된 커피 가격은 해지를 했지만 달러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달러에 대해서만 선도 계약을 이용해서 위험회피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파생상품이 비파생 익스포저와 결합이 됐을 때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완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항목 집합과 계층의 요소입니다. 항목 집합은 덩어리로 묶은 거예요. 이 덩어리로 묶은 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얘가 이 덩어리로 묶은 것 중에 요 한 요소가 이 덩어리 전체의 가치 변동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IFRS 9에서는 순 포지션을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죠. 순 포지션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산 100, 부채 80일 때, 자산 100달러, 부채 80달러일 때 환위험을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에서는 이익이 나고 부채에서는 이제 손실이 나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두 개를 묶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묶을 수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순 포지션을 인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요 덩어리로 묶은 것에서 개별 항목이 덩어리가 그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해 가치 변동하는 방향하고 설령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얘가 플러스로 움직일 때 얘 혼자 마이너스로 움직이더라도 같이 묶어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층 요소입니다. 계층 요소라는 이제 말이 어렵죠. 저희가 레이어 컴포넌트를 찾다 결국 이걸로밖에는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컴포넌트가 뭐냐 이제 하는 건데요. 보시면 화폐 기준 거래량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외화 표시 매출 3월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수량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레이어라는 것이 이제 케이크에서 보면 이렇게 층층층층이 있어요. 빵 안에, 그러니까 1층 케이크, 2층 케이크 말고요. 1층 케이크 안에도 빵을 잘라가지고 잼 바르고 빵 잘라서 잼 바르고 이렇게 겹쳐 놓죠. 그럼 요 한 층 자체가 이제 레이어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화폐 기준 거래량의 일부 쭉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물리적인 수량 중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을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현금 흐름 위험회피에게 공정가치 위험회피에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기서 보시면 첫 FC20 다음에 FC20, FC는 여기서 외화예요 그냥. 외화 20 다음에 10, 그 다음에 하부 계층, 첫 100배럴, 첫 100메가와트 뭐 이런 게 있죠.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위험회피를 하려고 하는 대상 항목인지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정을 하면 안 되고 첫 얼마, 그 중에 하부 계층 이런 식으로 그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지정한 거래가 발생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식별할 수 있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험회피 수단도 또 이제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는데요. 비파생 금융상품이라면 이제 외화 차입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외화 차입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외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화 차입금의 외화 환산 손익을 마치 파생상품의 평가 손익처럼 그렇게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상계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래서 IFRS 9에서는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이거 계속 인정이 되는데 또 당기손익 인식 항목으로 측정이 되는 비파생 금융상품은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당기손익 인식 금융상품은 파생상품하고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공정가치 평가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니까 얘도 파생상품처럼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상계돼서 그 손익의 효과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옵션의 시간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선도 계약의 선도 요소,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옵션 선도 계약의 그 선도 계약 그리고 통화 수합 여기에서 보면 위험회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 믹스가 되어 있어요. 왜 얘가 효과성을 분명히 나는 제대로 위험회피 수단을 잘 쓴 것 같은데 실제로 가치 변동을 보면 얘가 말하자면 정말 삑사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회사들이 옵션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만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험회피 효과가 굉장히 효과적인 거로 나타나요. 선도 계약에서도 현물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그러니까 위험회피 효과가 잘 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냐?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 부분, 선도 계약에서 선도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바로 그냥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파생상품 왜 썼냐? 우린 매매 목적으로 쓴 게 아니다. 근데 얘를 왜 당기손익에 반영하느냐? 얘 때문에 왜 우리가 손익 변동성을 감수해야 되느냐? 싫다. 얘는 우리가 원가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자본화 금융비용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험회피를 위해 썼기 때문에 얘를 바로 당기손익에 넣으면 안 되고 이 시간가치,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 부분, 선도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통화수합에서도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는 일단 기타 포괄 손익에 넣어놨다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얘도 같이 이렇게 손익에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위험회피 수단을 구입을 했는데 이로 인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죠. 어떤 부분도 이제 당기손익이 안 났으면 좋겠으니까 원가의 개념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이 이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기타 포괄손익으로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당기손익으로 향후에 재분류할 수 있는 이렇게 완화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이제는 위험회피 회계의 대안적 회계 처리입니다. 위험회피 회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위험회피 회계를 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가 사용을 위한 비금융 항목 매매 계약에 대한 공정가치 선택권,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실제로 내가 다이아몬드, 아까 금을 매입한다고 하죠. 금을 매입하는데 나는 투기 목적으로 금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금을 매입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그 금 매입 계약과 같은 것들을 마치 금 선도 계약으로 보아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를 적용한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그런 금을 사는 거지 매매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IS 39에서는 그러한 매입 매도 사용을 위한 그런 비금융 항목의
수치, 인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그 미이행 계약으로 보아 수익기준서나 이제 재고자산 그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혹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위험회피 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생은 공정가치평가에서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니 결국 미행 계약이어서 이 항목은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매출을 안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 그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데 파생상품만 위험회피 활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금융 항목 매매 계약을 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하고 같이 당기손익을 동일 기간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위험회피 회계는 아니고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어서 결국 위험회피 회계와 비슷하게 대안적인 회계 처리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있느냐? 회사들이 신용 위험에 대해서 위험회피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에서는 신용 위험을 어떻게 발라낼 거냐? 신용 위험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채금리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회사에 이제 어떤 회사의 회사채가 국채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알파가 그럼 그 회사의 전체 신용 위험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유동성 위험도 있고 뭐 신용 위험도 있고 시장 자체의 어떤 마켓 리스크도 있고 뭐 다양한 위험이 그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 위험만 발라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회계 기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용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그 신용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서 당기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서 너가 신용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위험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신용 익스포저 자체 혹은 그 신용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그 상품 전체에 대해서 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기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줘서 결국 파생상품은 공정가치평가에서 당기손익 인식하고 이쪽도 그렇게 돼서 위험회피 회계를 한 것처럼 대안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IS39를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류 측정 손상 다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위험회피 회계와 관련하여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를 아직 ISB가 못 만들었어요.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회사가 원한다면 분류 측정 손상은 IFRS 9을 2018년부터 적용을 해야 하지만 위험회피 회계와 관련해서는 IS39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선택으로 IS39를 하거나 아니면 IFRS 9의 위험회피 회계와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 이자율 위험회피 회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와 믹스해서 쓰거나 둘 중에 회사가 회계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IS39의 위험회피 회계를 그대로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 회계의 큰 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다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 수단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확대 또 완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이 용이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서화의 그 적용 조건에 있어서 이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었죠. 80에서 125% 뭐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위험과 관련된 효과라든가 비효과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서화의 요건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회사의 위험 관리 정책과 회계가 일관되게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시스템적으로 맞춰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고 이게 또 향후에 어떻게 수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위험회피 회계와 관련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